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이정숙 씨는 12년째 형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계기는 부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그녀가 다 했지만 형은 집문서를 들고 나타나 절반은 내 몫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숙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현실을 5가지 이유로 풀어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 대화도 감정도 만남조차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형, 이번엔 형네 집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모이자고 했더니 형수한테 이런 말 들었어요. 우리 집엔 불편할 거야.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 말이요. 아직도 머리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릴 땐 똑같이 김치에 밥 비벼 먹고 학용품 나눠 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잘 풀려 빌딩주가 되고 누군가는 아직도 전세 살며 약값 걱정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만나면 대화가 어긋나고 명절에도 서로 다른 옷을 입고 한쪽은 백화점 쇼핑 얘기, 다른 한쪽은 마트 할인 쿠폰 얘기를 합니다. 눈빛은 점점 불편해지고 말끝마다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는 직접 꺼내지 않아도 언제나 대화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특히 소득 차이가 벌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면 상대가 무엇을 말하든 자랑처럼 들리고 자기 처지는 변명처럼 들립니다. 잘 사는 쪽은 무심코 요즘 주식이 재미없어라고 말하는데 듣는 쪽은 당신은 주식할 여유라도 있지라는 속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경제적 간극은 결국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윤정희 씨는 셋째 언니와 1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40대의 사업에 성공해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고 지금도 건물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씨는 60이 넘어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명절 모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셋째 언니는 고급 음식만 준비했고 대화는 대부분 요즘은 해외 가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다.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세컨드 하우스 알아보더라는 식으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날 언니가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아직도 월세 살아? 연금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그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거절했고 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도 저렇게 무심하게 우월감을 내비치면 더는 가족이 아니에요. 윤 씨는 지금까지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나를 낮춰보는 가족은 없길 바랐는데라며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차이는 말투에, 눈빛에, 행동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는 곳, 입는 옷, 자식 얘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자꾸 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에 왜 가야 하나, 언제까지 초라한 내 형편을 감춰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형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차이가 감정의 위계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돈이 많은 쪽은 은근히 판단자의 태도를 갖게 되고 없는 쪽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조언도 충고도 아닌데 말이 상처가 됩니다. 넌 좀 더 일찍 준비했어야지. 그땐 땅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잖아 라는 말이 불쑥 나오면 듣는 쪽은 모욕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형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의 높낮이를 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냉정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그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는 경제적 이유로 멀어집니다. 대화가 불편해지고 시선이 아프고 침묵이 익숙해지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돈 앞에선 누구보다 멀어지는 존재. 그것이 나이 든 형제 자매의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돈이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유언장이 없다고?
그럼 법대로 4등분하자. 내가 간병했다고? 그건 내가 한 거잖아. 그 집 엄마가 나 주신다고 했어. 너도 그 얘기 들었잖아. 부모가 살아계실 땐 몰랐습니다. 설마 돈 몇 푼 때문에 피를 나눈 사이가 틀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와 예금 통장 하나가 남는 순간 형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는 누가 얼마나 챙기고 누가 얼마나 덜 받았는지를 계산하는 이익의 관계로 바뀝니다. 형제니까 반씩하자는 말은 의외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난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 라는 억울함과 법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뻔뻔함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특히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본 사람은 배신감이 더 큽니다. 평생 간병하고 병원 오가며 희생한 시간과 돈을 다른 형제는 단 한 번의 위로 없이 당연하게 무시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정작 병원비 한 푼 보탠 적도 없는 사람이 상속 이야기엔 제일 먼저 나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법을 들이밀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6세 박선자 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막내딸로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무려 9년간을 병간호했습니다. 형제 셋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고 요양보호사 급여와 병원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간병하며 본인 일도 포기했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겪으며 모든 걸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서울 외곽의 27평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제야 연락 없던 두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집은 어떻게 나누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박 씨는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장 남겼어야지라는 비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두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해 상속 절차를 요구했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법대로 3등분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 이후 박 씨는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보다 오빠들 말 한마디가 더 아팠어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피를 나눈 사람의 변한 얼굴이 더 무서웠어요. 명절도 생일도 제사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오빠들 이름은 삭제됐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유산은 자식에게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살아계실 땐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동안 감춰진 형제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엄마가 나를 더 아꼈다.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몫이었다는 주장들이 난무하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남는 건 돈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만이 평생 남습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집요하게 따집니다. 멀쩡하던 형제가 돈 앞에서 등을 돌리고 수십 년간의 정은 재산 목록보다도 얕은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돈이 원인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보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이익을 따지는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한번 보고 나면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결국 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마지막이 당신 형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결국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잘 맞았는데 왜 대화가 이렇게 불편하지?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듣지? 더는 형제랑 말 섞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형제 자매라는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편한 가족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타인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요. 어릴 땐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마음만 통하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그 차이가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관계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간극이 더욱 커집니다. 형은 지방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그 둘은 살아온 방식, 바라보는 시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조차 다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을 던진 쪽은 아무 의도 없었지만 듣는 쪽은 나를 무시하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명절 밥상에서도 눈치가 오가고 대화는 늘 겉돌며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산 사상구에 사는 73세 박성우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8년째입니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챙겼고 딸아이 결혼식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씨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그래. 내 아들은 군대 다녀오고 정신이 달라졌거든.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박 씨는 딸의 우울증과 취업 실패로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키운 방식까지 비교하며 던진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후 전화는 끊겼고 카카오톡은 일시브로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여동생에게 이젠 우리 그냥 거리 좀 두고 살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말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쉽게 하는데 그 말들이 더 깊이 박혀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온 만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는 법이에요.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갈등이나 싸움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험을 했던 시절은 아주 잠깐이고 그 후로 수십 년을 각자 다른 환경,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통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충돌이 더 커집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넌 원래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이 오가며 관계는 점점 좁아질 공간조차 없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더 몰아세우는 칼이 됩니다.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제는 대화가 불편한 타인이 되고 맙니다. 어릴 적 추억만으론 지금의 감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예전의 그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공감의 끈이 끊기고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지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국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딸은 왜 결혼 못하냐는 그 말이요. 그때부터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자식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 집 애는 이번에도 시험 떨어졌다며? 자식 교육이 그게 뭐냐라는 말은 겉으론 관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교이고 평가이고 명백한 상처입니다. 가족끼리니까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형제끼리라서 더 못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약하기에 자식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칭찬조차도 불편하게 들립니다. 조카는 똑똑하네, 그 집 애는 효자야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선 상대방을 조용히 찌르는 칼이 됩니다. 게다가 자식의 문제가 부각될수록 형제 간에는 이상한 위계가 생깁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형제는 말끝마다 우월감을 숨기지 못하고 자식이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쪽은 점점 위축됩니다. 만남은 불편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결국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만 듣는 관계가 됩니다. 눈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상처가 피어납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날 폭발하고 한번 멀어진 마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5세 이성옥 씨는 여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지 5년째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조카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40대 초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여동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애도 능력인데 애가 너무 소극적이야. 오빠가 너무 엄하게 키운 거 아니야? 평소라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시기 이 씨는 아들의 심리치료와 직장 스트레스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여동생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졌습니다. 생일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고 추석에도 연락을 피했습니다. 여동생은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냥 걱정돼서 한마리야라는 말이 오히려 이 씨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걱정했으면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씨는 아직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통화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야기로 갈라선 사이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갈등은 자식입니다. 내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부모는 자신까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더더욱 깊게 상처가 남습니다. 그 말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애는 왜 그래라는 말은 너는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각자의 삶과 고통이 담긴 영역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조언일 수 있지만 부모에겐 자존심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형제의 입에서 나왔을 때 마음은 돌아서고 감정의 문은 닫힙니다. 그 뒤엔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해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로 갈라선 감정은 형제라는 이름 하나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보다 강한 건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형제라면 더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고 그렇게 형제는 남보다 먼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들은 이미 남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에 없는 말이 더 깊이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남이 했으면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 대충 말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게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친구가 했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형제 자매가 하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고 그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억울하고 결국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서로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지며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나이 먹고 아직도 그걸 몰라?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옵니다. 조언처럼 포장된 비난, 관심처럼 들리는 무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장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한 사람은 에이, 그 정도를 가지고 삐쳐? 농담이었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밤잠을 설칩니다. 왜 내 형이, 왜 내 동생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마음속에서 그 한마디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상처 준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연락은 끊기고 생일도 명절도 사라집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7세 김연아 씨는 오빠가 둘,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큰오빠와는 연락이 끊긴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 씨의 딸이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큰오빠가 식사 자리에서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남자복이 없더라라고 말한 겁니다.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김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빠니까, 가족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오빠와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몇 차례 사과 비슷한 말도 있었지만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냐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오빠를 모든 가족 모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 병문안도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혼한 것도 힘든데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남이 그랬으면 참았겠죠. 근데 오빠였으니까 내 심장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김 씨는 설이나 추석에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기대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신 보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공존합니다. 그 말 하나가 아직도 떠나지 않아요. 웃으며 내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괘씸해요. 이처럼 형제 자매 사이의 말은 감정의 칼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에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찌르면 무너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무심하게 말하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터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는 절단선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말에 조심해야 하고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착각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짓밟는 말을 쉽게 던집니다.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결국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바로 그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늙어서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어릴 땐 그렇게 끈끈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게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게 형제였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 장례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의 틈뿐.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겐 그 피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늙어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봉양 문제로 남는 건 희생한 사람의 억울함과 갈등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간병비는 왜 나만 냈는데 이제 와서 왜 상속 얘기부터 꺼내는데? 이 말 당신도 혹시 가슴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은 부모님이 병들어 누우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쏠립니다. 간병, 병원 수발, 병원비, 돌봄. 형제는 많아도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제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어머니 집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플 땐 오지도 않더니 집값 오르니 달려오냐?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감정의 칼날만 남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은 더 깊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정정자 씨는 10년 넘게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큰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자식 결혼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창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비, 요양비, 병원비 총 8년간 1억이 넘게 들었지만 형제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없다. 지금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형제 생일도 외면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형제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 상처뿐이에요. 이처럼 부모 봉양 문제는 형제 사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묵묵히 헌신하고 누구는 거리만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는 깨지고 그래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라는 희망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기대와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가족보다 더 낯선 관계만 남습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병할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는 감정의 균열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남보다도 멀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엔 아무 연락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올 때입니다. 엄마 기일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조카 결혼식 청첩장은 바로 보내더라. 내 병원 입원 때는 소식도 없더니 상가집엔 꼭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고 아플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한다, 환갑잔치다 싶으면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그 순간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실제 관계가 아니라 예식장에 필요한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면 곧장 다시 침묵. 이런 형제 자매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이물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는 씁쓸한 물음표가 마음에 박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영희 씨는 둘째 동생과 7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동생이 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연락 못 드렸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엔 꼭 와줘야 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말없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3년 전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와달라는 그 말이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결혼식 손님 한 명 채우러 불린 느낌이었어요. 피는 섞였어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서 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씁쓸한 감정을 겪습니다. 평소엔 무소식, 무관심, 무존재. 그러다 갑자기 상가집이나 결혼식에서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나면 그 위선적인 얼굴이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단절된 채 오직 사회적 체면이나 형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가족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형제는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연락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서로 너무 오래 멀어졌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로 남이 됩니다. 마음이 끊긴 형제는 한때의 추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경조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피를 나눴어도 남입니다.
그 어떤 사연보다 아프고 그 어떤 이별보다 조용한 관계의 끝. 그것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운함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나만 시장에 안 데려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새 옷은 늘 언니가 먼저였고 나는 물려입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난 밤새 물수건 갈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릴 적 서운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마음속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전히 그때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어릴 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며 쌓인 감정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내는 응석과 자유, 중간은 소외감이라는 고정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나는 늘 덜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혜순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큰 언니와 말도 섞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계기는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넌 어릴 때도 늘 조용했잖아. 엄마한테 딱히 혼난 기억도 없지? 그 순간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감정이 바로 그 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중간을 지켜야 했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갈 때도 언니는 돈을 받고 막내는 도시락을 싸갔지만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수십 년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넌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내뱉고 김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명절 초대도 받지 않고 언니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어릴 때 누가 날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날 외면했는지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잊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서운함일 경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골마갑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다는 기억, 부모가 누구를 더 아꼈다는 의심,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의 말보다 과거의 감정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해를 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슬프기보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지만 그만큼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지 지금의 일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내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형제라는 존재가 결국 남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노후 생활이 경제적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가 감정 아닌 숫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형네는 해외여행 다닌다며? 너희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 명절에 선물 하나쯤 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뾰족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잘 사는 사람과 간신히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연금, 자식의 직업,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삶은 더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한 형제는 한 달에 2번 골프 치러 나가고 생활형 알바로 겨우 버티는 형제는 교통비 아끼려고 약국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안마의자 바꿨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허탈함을 안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는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6세 안재근 씨는 2살 위 형과의 관계를 끊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청년기엔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하며 공무원 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여를 받았고 안 씨는 자영업 실패로 퇴직금도 없이 65세까지 일하다 겨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모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형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요즘 골프장에서 바람 쐬니 허리도 안 아프더라며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안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대화의 끝은 늘 요즘 연금도 쥐꼬리라 생활이 빠듯해라는 안 씨의 말. 그리고 그래도 형제끼리 뭔가 도우며 살자는 형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늘 부담이었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형이 가족 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벤츠 뽑았대. 그런데 재근이 내 아들은 요즘 뭐해? 그 순간 안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회사를 다녀 구조조정을 당한 후 3년째 백수였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일부러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에게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는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고모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형이 날 깎아내렸다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처럼 노후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의 감정을 잠식합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요양병원을 고르고 누구는 통장 잔고 보며 진료일을 미룹니다. 그때 너도 조금만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 한마디는 평생 쌓아온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는 돈을 나누지 않더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돈은 말에 태도를 입히고 시선의 위계를 만듭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위로가 오지랖이 됩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돈이 곧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자존심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말없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다르면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감정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된 타인이 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남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를 형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땐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고 해도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다를 수 있나? 이질감이 들고 그 다름이 견딜 수 없는 벽이 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책임이지 애가 왜 망가져? 라고 받아칩니다. 정치, 돈, 결혼관, 노후관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넌 너무 꽉 막혔어. 너야말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같은 말이 오갈 때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다치고 관계는 멈춥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문병기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엔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공장도 다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도 크게 다툼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과 노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씨는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반대로 자식이 늙은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살아서 조카들도 형을 안 챙기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휘어잡아야지. 그 말에 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투, 눈빛, 목소리까지 다 싸늘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비난처럼 들렸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가치관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문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생은 늘 그렇게 살아서 뭘 남기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대화가 다 훈수야? 그날 이후 문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 태도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이처럼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가치관이 엇갈리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대화는 오해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섞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같을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기에 그 다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있는 말도 형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의견 차이로 웃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은 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고 모임도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어느새 연락처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면 피보다 먼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타인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리입니다. 우리 오빠가 상속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땅 문서부터 정리했답니다. 아버지는 딸은 시집갔으니 줄 게 없다고 했대요. 저는 평생 간병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산 한번 잘못 나누면 가족이 찢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평생 함께했던 자식들끼리 변호사 앞에서 으르렁대고 조카들끼리도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한마디 부족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5가지 경우를 적나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병한 자식에게만 상속을 몰아줬을 때입니다. 평생을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형제 자매의 분노와 절연이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치매 말기까지 부모를 돌본 자식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자 다른 형제들이 상복을 벗기도 전에 소송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조차 돈이 가족보다 앞서는 순간 가정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의 병상은 외롭고 지독합니다. 매 끼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일은 시간도 돈도 감정도 소모시키는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날 가장 많이 돌봤으니 당연히 이 아이에게 주겠다. 하지만 상속은 감정이 아닌 제도이고 형제 간 관계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종이 다리일 뿐입니다. 간병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식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몰아줬다는 판단이 들면 그 순간부터 가정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이게 당연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상속장이 공개되는 순간 형제 자매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원수보다 더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김현숙 씨는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고 8년 동안 홀로 간병을 해왔습니다. 큰오빠는 해외에, 둘째 오빠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기에 모든 간병은 김 씨 몫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생계를 위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시골 땅과 주택을 김 씨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두 오빠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한 푼도 없다니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고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냐? 김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었다. 간병한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자 큰오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날 이후 김 씨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장이 날아왔고 유류분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형제의 카카오톡 단체방은 해체됐고 조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 상속은 누가 얼마나 돌봤는가 보다 누가 배제됐는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돌봄의 정당함이 아무리 커도 나머지 자식들의 박탈감을 무시하면 그건 새로운 분노를 심는 일이 됩니다. 자식을 차별해서 키우면 원망이 생기듯 유산을 한쪽에만 몰아주면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뜻이었든 자식의 희생 때문이든 남은 자식이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가족은 끝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닌 상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악감정은 대를 이어갑니다. 손주들끼리까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은 공평하게 하되 돌봄에 대한 보상은 생전에 따로 주는 방식이 가장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을 해준 자식에게는 매달 용돈이나 명예 이전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되 유산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함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신뢰도 유지됩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부모의 선택이 오히려 가정을 박살내는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봄에 대한 보상은 살아있을 때 하십시오. 죽은 뒤에 몰아주는 상속은 선물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두 번째 이유는 가족회의 한 번 없이 혼자 일방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입니다. 자식들 몰래 유언장을 쓴 부모, 남긴 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아니라 형제의 분열과 분노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남긴 결정. 그 종이 한 장이 가정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무언의 침묵으로 남긴 그 한마디, 나는 이 아이에게만 주겠다는 메시지가 가족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어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말 한마디라도 들었더라면 억울함이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은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보다 더 깊은 감정의 상처,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죽기 전 단 한 번의 회의만 있었더라면 상속을 두고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가 한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말해줬다면 모두가 이해하진 않아도 납득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변호사와 둘이 앉아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식들은 장례식 후에야 알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슬픔이 분노로 바뀝니다. 눈물 뒤엔 소송이 기다립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은영 씨 가족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3남 2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남매는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명절엔 늘 한자리에 모였고 서로 왕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년까지 건강했고 시골에 있는 전답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입원한 뒤 3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변호사로부터 유언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유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큰아들에게 서울 아파트 전부를 남긴다. 나머지 자식들은 이미 충분히 자립했기에 더 이상의 상속은 필요 없다.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둘째와 셋째 아들은 말도 없이 진행된 유언장에 분노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그 과정을 왜 숨겼는가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넷째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 선택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결국 유언 무효 소송이 시작됐고 가족들 간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조카들끼리도 더 이상 명절에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손자 결혼식에 초청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은영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좋은 뜻이었을 겁니다. 큰오빠가 부모님 모셨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 뜻을 미리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재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됐다는 느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었다는, 부모가 나를 끝내 믿지 않았다는 그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상속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정당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상속은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남습니다. 가족회의는 단지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뜻을 설명하고 자식들의 감정을 보듬으며 미래의 갈등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주사입니다.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누군가 억울해하지 않게 마지막까지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지혜일 수도 있지만 유산 앞에서의 침묵은 비수가 됩니다. 한 번의 대화로, 한 통의 편지로, 단 한 줄의 설명으로도 형제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문서지만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이해와 위로로 다가올지 상처와 분노로 남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긴 건 재산이지만 무너진 건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없이 쓴 유언장이 집안을 파탄낸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세 번째 이유는 형제 중 가장 잘 사는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줬을 때입니다. 너는 잘 사니까 안 줘도 되잖니? 이 한마디가 그 자식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멍을 남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형평을 생각했다지만 자식은 차별을 느낍니다. 형제 중 가장 잘난 자식이라며 칭찬하던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는 넌 이미 충분하다며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 말이 남긴 건 억울함, 소외감, 그리고 끊어진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 없고 힘든 자식에게 더 줘야지. 잘 사는 애는 안 줘도 알아서 살잖아.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산은 필요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균등하게 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돈이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관계는 망가지고 가족은 원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잘난 자식은 자수성가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 피땀 흘려 성공했고 형편 어려운 부모와 형제들을 도운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으며 넌 됐다고 선언합니다. 그 자식은 묻습니다. 그럼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자식이었습니까?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영진 씨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대학을 자비로 다녔고 스스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고 명절마다 형제 자매에게 선물까지 챙겼습니다. 반면 첫째는 수차례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렸고 둘째는 장기 실직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도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불거지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에 박 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골 땅은 첫째에게, 주택은 둘째에게. 박 씨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넌 잘 사니까 굳이 줄 필요 없다고. 그 순간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필요 없는 자식이었구나. 형제들은 그래도 내가 낫지 않냐며 오히려 위로하려 했지만 박 씨는 조용히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부모 제사도 따로 지냈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이후 형제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에도 부모 제사에도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이 단 하나의 유산 분배로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만 아들 취급을 못 받았는지가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가장 잘 나간다는 이유로 배제당한 자식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넌 알아서 살아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소외입니다. 유산은 금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너도 내 자식이라는 상징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처로 남습니다. 유산을 형편 따라 나누고 싶다면 반드시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형편을 고려한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자식은 평생의 배제를 기억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식은 영영 가족에서 떠납니다. 남긴 건 땅과 집이었지만 잃은 건 자식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의 그 선택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네 번째 이유는 딸은 시집갔으니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입니다. 너는 시집갔잖니? 남의 집 식구한테 뭘 또 줘? 이 말을 남긴 순간 부모는 딸의 마음에서 부모 자격을 잃습니다. 딸은 자신을 한 집안의 자식이 아닌 그저 시집 보낸 짐 취급받았다고 느낍니다. 상속을 배제당한 딸은 외칩니다. 시집은 갔지만 엄마 아빠 딸 아닌가요? 그러나 그 외침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유산분배라는 이름의 장부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분노는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멀쩡하던 형제 자매가 서로 소송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못 보는 사이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관습대로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믿고 판단했을 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딸도 부모를 돌봤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무엇보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런데도 넌 시집갔으니 끝이라는 한마디는 부모에게 받은 마지막 말로 남습니다. 그 말은 딸의 자존심을 짓밟고 평생 품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믿음을 깨버립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윤지연 씨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형 2명은 각각 결혼 후 타지에서 살고 있었고 지연 씨는 결혼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며 부모님을 돌봤습니다. 병원 진료, 생일 상차림, 명절 음식까지 대부분 지연 씨가 챙겼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곁을 지킨 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지연에게는 별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미 시집을 가서 충분히 도리를 다했다. 오빠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너도 이해하겠지? 지연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게 허무했습니다. 자신이 남의 집 딸이 아닌 바로 이 집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짐을 싸들고 조용히 떠났고 명절 인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오빠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없습니다. 지연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내 몫을 지운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운 겁니다. 난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는 걸 유언장으로 확인받은 거죠. 돈보다 더 큰 건 감정입니다. 딸도 자식입니다. 시집을 갔든 성을 바꿨든 부모의 사랑은 절반이어선 안 됩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입니다. 과거엔 딸은 출가 외인이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법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소외입니다. 설명도 없이 배려도 없이 단지 시집갔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지웠다면 그 딸은 평생 마음속에 버림받은 자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이며 마지막 온기입니다. 그 안에 딸의 이름이 없다면 그 딸은 그 순간부터 마음의 고아가 됩니다. 남긴 건 아파트 한 채였지만 잃은 건 딸 하나였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갔다는 이유로 딸을 배제한 유산 분배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유산 분배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큰아들이 알아서 나눌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 큰아들은 절대 안 그래. 다 알아서 잘 나눌 거야. 그 믿음이 결국 자식들 사이를 칼로 베듯 가르며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꼈고 유언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남은 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고 형제애가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아들이니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으니 그가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생각했던 부모의 믿음은 오히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은 공평한 분배입니다. 하지만 그걸 맏아들의 인성에 맡긴다는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인간은 돈 앞에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평소 인격이 좋아도 수억 원짜리 유산이 눈앞에 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형제간 우애보다도 잃어버릴지 모를 기회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내가 잘 알아서 해라 한마디만 남겼다면 그건 불씨 하나만 던지고 떠난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공평하게 나누려는 건가? 의심이 생깁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잖아.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점점 가족의 신뢰를 의심으로 변질시키는 독이 됩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성진 씨 가족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성진 씨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살며 살림과 병간호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도시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부모는 늘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성진이한테 맡긴다. 성진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언장은 없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성진 씨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당황했고 둘째 누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셨어. 난 그 말대로 하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막내가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공개되고 그동안 비밀리에 처리된 증여 내역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조용해졌고 서로의 아이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둘째 누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 성진이가 알아서 해라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렇게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김성진 씨 역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부모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지경이네요. 차라리 유언장을 남겨줬으면 지금은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사례에서 보듯 말없이 떠난 부모는 갈등의 씨앗을 남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아들이라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면 오해는 반드시 생깁니다. 형제자매는 그 순간부터 자식이 아닌 상속 경쟁자로 변합니다. 유산 분배는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철저히 제도와 기록의 영역입니다. 감정과 믿음에 맡기면 오히려 감정이 상하고 믿음이 무너집니다. 공평하게 나눠라는 말보다 더 필요한 건 어떻게 나눌지를 문서로 남기는 일입니다. 맏아들이 모든 걸 책임질 거라 믿고 떠난 부모의 선택은 결국 집안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던 침묵이 형제의 등을 돌리겠고 사랑이 아닌 계산을 남겼습니다. 남긴 건 믿음이었지만 남은 건 불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 부모가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이유입니다.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침묵, 한쪽 자식에 대한 편애, 작은 배제 하나가 쌓여서 결국 가족을 쪼갭니다. 유산은 공평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자식들이 억울함 없이 고개 숙일 수 있는 선택, 그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진짜 유산입니다. 그 선택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자식들은 상처를 짊어진 채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잘못된 처신은 부모가 죽은 후 자식들을 적으로 만드는 가장 잔인한 유산이 됩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적인 노년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자식 걱정 없이 늙는 6가지 핵심,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첫 번째 핵심은 자식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는 결심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이 당연히 나를 챙기겠지. 아닙니다.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성인일 뿐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거나 기대하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순간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람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부모-자식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 따로, 자식 인생 따로라는 철저한 분리선언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노년과는 무관하다는 냉정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잔인해 보여도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늘 자식 걱정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잠들기 전까지도 애는 밥은 먹었을까, 직장은 괜찮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5세 김명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했고 김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부탁했고 김 씨는 냉큼 올라갔습니다. 일주일만 도와달라더니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젖병을 소독하고 밤에는 울음을 달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며느리는 엄마, 이것도 안 하셨어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인데라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보험 문제를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혼자 링거를 맞으며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이듬해 시골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손주 돌보는 걸 거절하고 마을 경로당 활동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매주 식사를 하며 지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살기 바빠요.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인생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인생은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자식도 편합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목, 내 인생은 내 목. 선을 긋고 마음을 비우는 단호함. 이 결심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두 번째 핵심은 돈이 있어도 안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안 줄 수 있는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차라리 다행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 참고 주는 부모 마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는 현금 지급기로 전락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정말 줄 수 있을 때 주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지워주는 일입니다. 자식 인생에 부모가 간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결정권을 부모에게 넘기고 부모는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이 한마디가 반복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용돈이고 선심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생활비이고 구조입니다. 한번 구조의 맛을 들인 자식은 다시는 스스로 헤엄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박영자 씨는 은퇴 후 모은 2억 원을
자식 셋에게 7천, 6천씩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은 전세금 보태겠다고 했고 둘째는 가게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대출 갚고 차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다들 열심히 살 테니 곧 갚겠지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사를 가고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사업에 실패해 연락이 끊겼으며 막내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비가 필요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요즘 나도 힘들어였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참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이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결국 박 씨는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병원비로만 쓴다. 이후 그는 어떤 자식의 부탁에도 돈을 꺼내지 않았고 지금은 매달 적은 연금과 저축 이자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도 주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주면 버릇되고 안 주면 부모답지 않은 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 망하는 거야.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힘이지만 안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노년에 자식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입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안 주는 것이 자식도 부모도 살리는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세 번째 핵심은 연락이 끊겨도 덜 외로운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매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부모를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너무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자녀 교육에 시달리고 본인들 삶을 꾸리기에도 벅찹니다. 그런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니라고 묻는 순간 부모는 부담이 되고 자식은 죄책감이 됩니다. 이제는 연락이 끊겨도 멀쩡히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밥, 혼행, 혼술이 익숙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이광순 씨는 아들 셋을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문자 하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자식의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다 왜 연락이 없지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자식의 문자 한 통에 흔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시장으로 가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사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민속화 그리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해서 처음엔 도시락을 싸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낯선 노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루틴이 생기고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생기며 점점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취미 모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씨는 두 번째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전화해도 안 기다려. 나도 바빠. 오늘은 도자기 수업 있고 내일은 강릉 여행 간다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뭘 더 바라냐며 씩 웃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이 전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였을 뿐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서 오는 전화가 하루의 기쁨이 아닌 보너스처럼 느껴질 때 진짜 노년의 자립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없는 날에도 바쁜 사람,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 자식이 미안해하는 마음조차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멋진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식의 손길보다 내 손으로 삶을 채우는 연습, 그게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지만 나의 하루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네 번째 핵심은 미안하다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귀찮게 했지?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스스로를 민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식도 그 말을 들을수록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 자식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합니다. 돈 들게 해서 미안해, 손주 맡아줘서 미안해, 병원에 같이 가달라 해서 미안해, 전화 자주 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미안할 일입니까?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물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조차 미안해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더 조심하게 되고 자식은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줄고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반복된 미안함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74세 최선혜 씨는 몇 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이틀만 병원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최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최 씨는 입원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를 간병인도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병실에서 밤마다 링거를 맞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며 머리맡에는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자식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섭섭한 감정보다는 또 미안하다는 말 안 하려면 그냥 연락하지 말자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늘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서 지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당당하게 말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혼자 처리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감정 싸움도 줄었고 최 씨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그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종종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 안 하니까 자식도 편해하고 나도 편해요. 자식은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했나 봐요. 이제는 딱 서로 필요한 만큼만 연결돼서 좋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입니다. 필요하면 요구하고 받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접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위축시키고 당신도 작아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위는 미안함이 아니라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존재를 지워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처럼 굴지 마세요. 당신은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다섯 번째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아이 낳고 바빠지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뒤에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그들 곁을 맴돕니다. 지금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나?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젊을 땐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그 자식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식이 기쁘면 웃고, 자식이 힘들면 같이 울고, 자식이 무시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이 자식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이제는 그 핸들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8세 윤필남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큰딸은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들은 결혼 자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본인은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애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한 후 윤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이따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한 달 넘도록 이어졌고 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식만 보고 살았나? 내 삶이 없었네. 그렇게 멍하니 벽만 바라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 들른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 같이 김밥 먹고 갈래요? 라고 건넨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주 3회 복지관에 나가고 수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 관람을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길고양이에게 참치캔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는 삶이 익숙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자식 생각이 덜 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나도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딸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후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중심일 땐 서운했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괜찮더라. 자식이 날 찾으면 반갑고 안 찾으면 그냥 나대로 살아.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한 시절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 계절을 혼자 맞이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나를 중심에 두지 않듯 나도 자식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생활 리듬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 걱정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6번째 핵심은 손주에게 감정이입하지 않는 거리두기입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마음은 더 깊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부탁이 없어도 먼저 손주 교육에 관여하고 용돈을 챙기고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노년의 마음은 점점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손주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자식의 아이입니다. 자식이 그 아이의 부모이고 모든 선택과 책임은 자식 몫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의 성적, 성격,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이런 식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조용히 쌓였다가 결국 자식과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3세 안경숙 씨는 손주 둘을 일주일에 3번 돌봐주며 살아왔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하교와 학원 차량 픽업, 저녁까지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딸 부부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었고 손주는 사춘기가 오면서 짜증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요.
이런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자신이 남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소파에 흘렸고 이 씨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부턴 식탁에서 먹자. 그러자 손주는 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집에 오기 싫어.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간섭했지?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딸은 당황했고 사위는 어머니가 삐지신 거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손주 교육은 너희 몫이야. 처음엔 하루가 길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씨는 요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손주 돌봐준다고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내 감정 다 쏟다 보면 내 마음만 늙어요. 그렇습니다. 손주는 예쁘되 거리감은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입은 부모가 할 몫입니다. 조부모는 사랑을 주되 관여하지 않아야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주에게 마음을 다 준 뒤 돌아오는 무심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려면 손주에게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손주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건강, 하루하루의 평온함이 우선입니다. 손주는 언젠가 커서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늙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은 순식간에 흐르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빨리 변하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은 제 인생 챙기느라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붙잡아 줄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내 두 손과 의지입니다. 남에게 기대면 실망이 오고 남을 의지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젊을 땐 남의 인정이 힘이었지만 노년엔 족쇄가 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선택, 태도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남보다 나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6가지를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노년에 돈 없어도 괜찮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몸이 버텨주니 필요하면 야근을 하거나 부업을 해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쉬지 않고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의 숨줄이자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식탁 위 반찬부터 줄이고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친구 모임이 있어도 지갑 사정 때문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온통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삶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삶을 지탱합니다. 생활비를 계획할 수 있고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으며 장을 보고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그 한 줄 입금 내역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친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연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성호 씨는 35년간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며 기계와 씨름했고 손바닥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덕분에 은퇴 후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입금일 그는 통장 잔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여유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동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가 점심을 먹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납부합니다. 친구들이 연금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묻자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달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제일 크다. 그에게 매달 찍히는 110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연금이란 노년의 자유이자 선택권이며 불안 없는 하루를 보장해주는 가장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행하고 남보다 잘하면 행복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노년에 이 생각만큼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은 없습니다. 젊을 땐 경쟁이 삶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을, 사회에서는 명예를, 가족 사이에서는 자식 성적과 직업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비교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더 잘 산다고,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고, 형제가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굴레입니다.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에 취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은 금세 사라지고 열등감은 오래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병들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성취나 형편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의 속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교는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독하게 작용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 연금 이야기,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속으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무엇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이정자 씨는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고 큰 빚 없이 집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자식 자랑, 해외여행 사진, 최신형 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확 줄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비교는 칼보다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작은 동네 강연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노년 심리상담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서 친구들의 자랑이 나와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게 우리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못 가도 명품 옷이 없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키우고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남이 잘나 보여도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그 확신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나이 들면 그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젊을 땐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직장과 가정이 삶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순간부터 일상의 틀도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시간 개념이 희미해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하루는 결국 무너진 마음과 몸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정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리듬을 되찾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건너뛰다 보면 체력은 약해지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고립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덜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됩니다. 특히 노년의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하루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 잠자기 전 책 읽기처럼 단순한 행동이 쌓여 삶의 뼈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잡아놓으면 외부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 약속이 없어도 가족의 방문이 없어도 나만의 생활이 굴러갑니다. 생활 루틴의 힘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평소 하던 리듬이 몸에 배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상을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하루 두 끼로 연명했고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동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노년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돌아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거르지 않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되 10시가 넘으면 무조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이 습관이 한 달을 넘기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눈이 또렷하게 떠졌고 걷기 덕분에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흐름이 정리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돌아간다. 약속이 없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 생활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생활 루틴은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됐습니다. 노년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일정이 사라진 지금 나를 지켜줄 유일한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저축이냐, 있는 거나 쓰고 살지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있고 필요하면 일을 해서 메울 수 있지만 노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건강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 순간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안정과 불안을 가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은 생활비의 대부분 쓰이고 나면 여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살면서 항상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친척 경조사에 가야 할 수도 있고 냉장고나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저축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작아지고 생활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비상용 저축 통장이 있다면 다릅니다. 누가 보태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자존감이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저축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매달 3만원, 5만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깨지 않는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습관입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숨겨놓듯 모아두면 1년이면 수십만원, 몇 년이면 수백만원이 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박종만 씨는 10년 전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겨울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60만 원이었는데 마침 연금이 들어오기 전이라 통장 잔고가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느낀 미안함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작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쓰지 않고 숨겨놓듯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18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 돈이 빛을 발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7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저축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치료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내 자존심이 살아났다. 박 씨는 지금도 같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저축통장은 꼭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누굴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아둔 저축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마음의 방패이자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통장입니다. 나이 들면 마음도 덩달아 단단해진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치고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서운한 말을 금세 잊어버리지만 노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말만 곱씹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몸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이란 무례를 무시하고 오해를 넘기며 불필요한 해석을 멈추는 힘입니다. 노년의 삶은 사람보다 고요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남의 말이 마음속에서 증폭되면 사소한 말도 비수가 됩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세요? 자식이 그렇게 잘났으면 부모도 좀 여유 있어야죠.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상대는 잊었지만 나는 잊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듣기 싫은 말은 흘려보내고 무례한 태도는 마음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넘깁니다. 이 힘이 없으면 노년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 순간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단단함이 있으면 누구의 말에도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박정희 씨는 70세가 넘어서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장사하세요? 힘들 텐데 아들, 딸이 뭐 하는지, 부모를 이렇게 일하게 두나? 처음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못 이루고 괜히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도 힘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손님의 말투나 표정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례한 말은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 매출과 내 건강, 오늘 내가 기분 좋게 웃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굳었을 상황에도 그냥 미소로 넘겼고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표정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남의 말로 내 하루를 망치겠어요? 흘려보내면 그뿐이에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이 부모를 책임진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의 노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인생에도 빚, 육아, 직장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마지막엔 자식이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와 서러움은 배가 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자립심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 건강, 결정권 모두를 스스로 책임지는 힘입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립심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도와줄 때 기쁘게 받지만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사람은 자식의 일정이나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삶은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섭섭함을 쌓고 자식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거리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집니다. 반면 자립심 있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부탁이 아닌 선택으로 만나고 필요가 아닌 기쁨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큰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불편함이 쌓였고 손주 양육 문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연금이 있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보태면서 본인 용돈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엄마, 혹시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과감히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가고 연금 일부를 저축하며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취미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 집에 살 때는 눈치 보느라 못하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와 더 반갑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과도 좋은 관계로 남는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 자립심은 나이 들어서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뿐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과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의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